안녕하세요, 썰밤 구독자 여러분.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늘 사연만 듣던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는데요. 저를 못살게 굴던 시모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시원한 복수 사이다가 준비돼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엄마 역할, 아빠 역할 다 해주셨죠. 당시 아버지는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가게 일로 바쁜 와중에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제 도시락을 싸주셨고요. 밤늦게 철물점 일 끝내고 와서도 제 숙제를 봐주시곤 했어요. 그뿐인가요? 제가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친구들과 다투거나 선생님에게 혼나진 않았는지 늘 관심을 갖고 물어봐 주셨어요. 학부모 참관 수업도 결코 빠지지 않으셨는데요. 일이 아무리 바빠도 우리 딸 학교 가는 날인데 어떻게 안 가겠냐 라며 꼭 시간을 내주셨죠. 친구들이 어쩜 그렇게 다정한 아빠를 뒀냐고 다 부러워할 정도였네요. 하지만 제가 여자애라서일까요? 아무래도 종종 엄마의 빈자리를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사춘기가 시작되면서부턴 더 그랬죠. 괜히 아버지한테 신경질만 부리게 되고 말도 섞기 싫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절 야단치긴커녕 묵묵히 뒤에서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제게 손을 내밀어 주셨죠. 아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화장실에 갔는데 팬티에 빨간 핏자국이 묻어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일이라 너무 놀라서 울음부터 터졌죠. 지금이야 그게 뭘 뜻하는지 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무지했기 때문에 바보같이 죽을 병에 걸렸는 줄 알았는데요. 덜컥 겁이 나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아버지밖에 없더라고요.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해 울면서 피가 난다고 얘기했고요. 제 전화 한 통에 철물점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바로 집으로 뛰어오셨죠. 왜 그래 우리 딸? 어디 다쳤어? 아빠 저기 피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훌쩍거리는 절 보시더니 아버지 얼굴이 잠깐 당황스러운 표정이 되셨어요. 그러다가 이내 아 그게 그거구나 하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죠. 무서운 거 아니야. 우리 딸이 이제 여자가 된 거야. 여자가 됐다고? 응. 여자라면 다 네 나이 때쯤 겪는 일이야. 그러자 문득 학교 복원 시간에 2차 성징에 대한 수업을 들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뒤늦게 얼굴이 붉어진 제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배 아프진 않어? 좀 아픈 것 같아. 그래, 잠깐만 기다려. 아빠가 약국 다녀올게. 그리고는 정말 급하게 약국으로 뛰어가시더라고요. 한 20분 뒤에 큰 봉지를 들고 오신 아버지가 제 방문을 살짝 열고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아빠가 약사 아주머니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쓰면 된다는구나. 그리고 이건 배 아플 때 먹는 약이고 그 사용법은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봉지 안에는 생리대와 진통제, 심지어 속옷까지 들어있었어요. 이걸 다 일일이 산 거야? 창피했을 텐데. 아니 뭘 창피해, 우리 딸 일인데. 그리고 미정아, 이제부턴 매달 이런 날이 있을 거야. 아픈 날엔 아빠한테 말해.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찬 것도 먹지 말고. 알았지? 아버지는 그날 저녁에 미역국까지 끓여주셨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는 여자들 생리할 때는 미역국이 좋다더라 하시면서요. 맛은 글쎄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좀 짜고 비렸지만 그때만큼 맛있게 밥을 먹은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조미료 역할을 한 거겠죠? 어쨌든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저는 엄마 없이도 별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인 형편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는데요. 가계 매출이 나날이 떨어지면서 저희 부녀는 살던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갔고요. 아버지는 목숨처럼 아끼던 자동차를 중고로 처분하셨죠.
저도 점점 철이 들면서 저희 집 형편을 마냥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 상담을 받는데 담임 선생님이 대학 진학을 권하셨거든요. 제 성적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버지 혼자서 대학 보내려면 얼마나 힘들까 싶었거든요. 아버지한테도 먼저 말씀드렸어요. 아빠, 나 대학 안 갈래. 빨리 취직해서 돈 벌고 싶어. 제 말에 아버진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뭔 소리야, 미정아. 집안 형편 때문에 그러는 거면 그런 말 하지 마. 아빠가 어떻게든 학비 마련해 줄 테니까 대학 가야지. 아니야, 아빠. 나 원래 공부에 흥미가 없었어. 차라리 빨리 사회생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거짓말이었지만 때론 하얀 거짓말도 필요한 법이잖아요. 집안 형편이 어떻다는 둥 괜한 말로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작은 제조업체에 취직했죠. 첫 월급을 받자마자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아버지 내복 세트랑 양말을 샀어요. 그리고 월급 봉투째로 아버지께 드렸죠. 아빠, 내 첫 월급이야. 내가 주는 첫 용돈이니까 이걸로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해. 저는 아버지가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요. 웬걸 아버진 그 봉투를 받아들고는 펑펑 우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컸나? 네 친구들은 다 대학 다니면서 한창 젊음을 즐기고 있는데 미안하다. 아빠가 대학도 못 보내주고.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안 간다고 한 거잖아. 난 대학 안 간 거 정말 후회 안 해. 그런 말 마라. 아빠가 하나뿐인 딸 속도 모를까? 바보같이 착해 빠져선. 제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 아버지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더랬죠. 그 뒤로도 한동안 제 인생의 남자라고는 아버지가 전부였는데요. 직장 생활을 한 지 6년쯤 됐을 무렵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당시 다니던 회사가 작은 제조업체였는데 남편이 다니던 대기업과 거래처 관계였거든요. 남편이 저희 회사에 업무차 몇 번 오면서 자연스럽게 얼굴도 익히고 말을 나누게 됐죠. 그래봤자 처음엔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일 얘기나 하는 정도였는데요. 몇 번 마주치다 보니 남편이 먼저 커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커피 한 잔이 밥이 되고 술이 되고 그 뒤로도 남편은 계속해서 제게 만나자고 했고요. 5번째로 만났을 무렵 제게 사귀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저 같은 사람을 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영수 씨랑 달리 계약직이고 대학도 못 나왔고 특출나게 예쁜 것도 아닌데요.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미정 씨, 그런 게 중요한가요? 전 다른 여자들 만나봐도 다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미정 씨는 뭔가 달라요. 말할 때도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하시고 웃을 때도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같고요. 그런 게 좋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전 영수 씨 같은 분이 저를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왜요? 미정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좀 더 자신감을 가져요. 남편은 제 자존감 지킴이었어요. 만나면 늘 예쁘다, 최고다, 사랑한다 같은 표현들을 아낌없이 해줬죠. 저는 점점 더 남편에게 마음이 갔고요. 여유가 넘치면서도 다정한 남편의 모습에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도 남편을 마음에 쏙 들어 하셨고요. 하지만 한 가지 난관이 있었죠. 바로 시부모님이었어요. 뭐 당연한 말이지만 시부모님은 남편에 비해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러셨죠. 얘가 그 애구나. 사진보단 낫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벌써부터 어머님이라니? 난 아직 우리 영수 짝으로 너 허락 안 했다. 고졸이라며. 대학은 왜 안 갔어? 그 날카로운 질문에 위축됐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어릴 때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쭉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셨으면 해서 일찍 취업했어요. 아이고, 효녀 낫네. 아무리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고졸이라니. 아유, 그럼 애라도 잘 낳고 살림이나 잘해야겠네.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제가 한 수 아래라는 걸 확실히 각인시켜 주시더라고요. 혹시라도 결혼을 반대하시면 어쩌나 마음 졸여 했는데요. 의외로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저를 순순히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셨거든요. 대학 나온 똑똑한 년들은 시부모 말 안 듣고 자기 주장만 세거든. 근데 너처럼 고졸에 집안 배경도 별로이내면 순종적으로 시집살이 잘하지 않겠니? 기대하마. 그 말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몰라요. 결혼식 준비할 때도 참 힘들었어요. 혼수며 예단이며 전부 시댁 기준에 맞춰야 했죠. 제가 모은 돈으론 어림도 없어서요. 아버지는 빚까지 내서 혼수와 예단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딸 시집 가서 무시당하면 안 된다. 라면서 말이죠. 그런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잘 사는 모습만 보이고 싶었어요. 남편이 외동아들이라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과 합가를 하게 됐는데요. 신혼 초에는 그래도 나름 괜찮았어요. 남편도 여전히 다정했고 시댁 식구들도 새댁이니까 하면서 어느 정도는 봐줬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걸 뻔히 알면서 모든 집안일을 제게 다 떠넘긴 건 물론이고요. 살림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저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죠. 내가 새벽 6시에 일어나거든? 근데 며느리가 시애미보다 늦게 일어나면 되겠니? 넌 앞으로 무조건 5시에 일어나서 아침밥부터 준비해라. 5시요? 왜, 못하겠어? 그게요, 어머님. 저도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회사 핑계로 며느리 노릇 못하겠다 소리 할 거면 때려치든가.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를 다니는 것도 못마땅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렵게 들어간 회사였고 막 실력을 인정받아 승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집안일을 병행하면서 힘들게 회사 생활을 계속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갈수록 저를 더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모든 빨래를 다 손빨래 시키기도 하고요. 밑반찬도 재활용하지 않고 매 끼니마다 새 걸로 차려내라 야단이었죠. 그뿐인가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수시로 전화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기 바빴네요. 처음엔 남편이 저를 감싸주려고 했어요. 엄마, 미정이도 직장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좀 봐주세요. 그럼 시어머니가 펄쩍 뛰더라고요. 아유, 얘 봐라. 결혼했다고 지 색시판 만들고. 영수, 너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거 알아? 엄만 이제 찬밥이다 이거지? 아유,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남편이 조금만 절 감싸는 말을 하면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끼니까지 걸으며 끙끙거렸어요. 그러면 남편이 당황해서 시어머니 방문 앞에서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달래고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남편도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엔 제게 참으라 하더군요. 여보, 엄마가 너무 서운해하시네. 당신이 조금만 참아줘.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점점 남편과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힘든 상황을 털어놓고 싶은데 남편은 자꾸 시어머니 편에서 이해해달라고만 하니까요. 그래서 나중엔 아예 말을 안 하게 됐어요. 뭐 어차피 말해봤자 엄마를 이해해달라는 소리만 들을 테니까요.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 식사 준비하고 식구들이 밥 먹을 동안 저는 시어머니 먹을 점심을 미리 준비해둬야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다 가서 저는 정작 빈속으로 출근해야 했죠.
퇴근하고 돌아오면 또 산더미처럼 쌓인 집안일이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온 뒤로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친척 어르신들 생일이며 제사 때마다 시어머니는 모든 음식 준비를 다 저한테 시켰어요. 음식 준비는 내가 다 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큰소리 뻥뻥 치곤 다 제게 밀었죠. 그럼 저는 회사 연차까지 내고 음식 준비에 매진해야 했네요. 회사 일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그놈의 회사 때려치라는 둥 악담을 퍼부어댔고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그걸 뻔히 알면서 그냥 방관했죠. 자기들이 힘든 거 아니니까요. 특히 시아버지는 그런 제게 미안해하기엔커녕 뻔뻔하게 구셨죠. 솔직히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가당키나 하냐? 우리 아들이 하도 너 좋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건데 나나 되니까 받아들인 거야. 다른 집 같았으면 국물도 없었어. 이런 말을 대놓고 하시면서요. 제게 온갖 효부 노릇을 당연하다는 듯 바라셨네요. 그래도 참고 살았어요. 결혼하면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무엇보다 저희 집 형편이나 제 조건이 떨어지니까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세뇌를 당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산다는 것도 점점 잊게 됐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참기 힘들었던 게 있어요. 바로 아버지에 대한 문제였죠. 시부모님은 제가 아버지와 연락하는 것조차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혹시라도 제가 자기들이 한 짓을 일러바칠까봐 걱정이 된 건지 뭔지. 결혼한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면서 안부 전화조차 못하게 했고요. 명절에 하루 가 있는 것도 못마땅히 하셨죠. 결정적으로 화가 난 건 작년 추석 때였어요. 친정아버지가 감기가 심해져서 폐렴으로 입원하셨거든요. 전 당연히 제가 병원에 가서 간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뿐인 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더군요. 추석에 며느리가 친정을 간다고? 그럼 차례상은 누가 준비해? 시집 온 몸이 본분을 잊으면 안 되지. 어머님, 그치만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자식이라곤 저 하나뿐인데. 당장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폐렴이라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도 받고 있고. 근데 뭐가 문제야? 너 아니면 차례상 못 차린다. 친정 갈 생각하지 마. 괜히 출가 외인이란 말이 있는 줄 알아?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가 혼자 병원에 계시는데 딸인 저는 가지도 못하고 너무 속상하더군요. 남편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저렇게까지 완강하게 나오는데 굳이 분란을 만들어야겠어? 아버님 괜찮으시다며 그냥 간병인 쓰자, 응? 그걸 말이라고 해? 딸인 내가 멀쩡히 있는데 왜 남인 간병인을 써? 그리고 우리 아빠 당연히 딸이나 사위한텐 괜찮다고 하시지. 실제로 괜찮을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날도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남편이 그걸 알고 여우같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넣어서요. 아버지가 먼저 전화가 왔어요. 예, 박서방한테 얘기 들었다. 올 필요 없대도 아빠는 정말 괜찮아. 그 사람이 아빠한테 전화까지 했어? 아니, 그냥 나 걱정되니까 몸 상태 물어보면서 얘기가 나온 거지. 어쨌든 괜히 오지 마, 미정아. 아빠는 혼자서도 괜찮으니까. 아버지의 거듭된 만류에 결국 저는 짐을 풀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의 당부도 당부지만 남편이나 시부모님과 불화가 있다는 걸 아버지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아버지는 며칠 뒤 건강하게 퇴원하셨고요. 저 역시 한시름 놓을 수 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주말 오후 남편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면서 나갔고요. 시아버지 역시 모임이 있다고 자리를 비워 시어머니와 단둘이 집에 있는데 인터폰이 울리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모니터로 방문객 얼굴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물어봤는데 시어머니가 벌벌 떨면서 제 손을 잡더군요. 난 지금 집에 없는 거다. 알았지?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아니 나 없다고 하라고! 아니 죽었다고 해! 시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급하게 안방으로 숨어버리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인터폰이 계속 울려서 결국 제가 받았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박영자 언니 댁 맞죠? 네 맞는데요. 어떤 일로... 저 정미숙이라는 영자 언니 아는 동생인데요.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영자 언니랑 할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왔어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 표정도 그렇고 그 아주머니 목소리도 심상치 않았어요. 잠시만요 하고 안방으로 가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정미숙이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없다고 하라고 했잖아. 절대 문 열어주지 마. 저는 고민하다 밖으로 나가 인터폰이 되고 다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지금 집에 안 계셔서요. 나중에 다시 와주세요. 영자 언니,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문 안 열어주시면 여기서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차라리 경찰을 불러야 하나? 그게 낫겠냐고 전해줘요. 시어머니에게도 그 말이 들렸나 봐요. 갑자기 안방에서 번개처럼 튀어나오더니 문을 열어주더군요. 문 밖에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서 있었는데 표정이 험악하더라고요. 이거 봐, 집에 있을 줄 알았어. 경찰? 너 진짜 경찰 불렀어? 시어머니의 얼굴은 그새 완전히 새파래져 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주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다시 말했죠. 그래도 경찰이 무섭긴 한가 봐? 그럼 빨리 내 돈 갚아야지. 왜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오죽하면 집까지 찾아왔겠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가! 당장 나가라고! 언니,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 나랑 약속한 거 기억 안 나? 매달 60만 원씩 갚기로 했잖아. 근데 벌써 6개월째 연락이 안 되니까 이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떼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시어머니가 이 아주머니에게 무려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린 데다 그걸 갚지 않고 있었다니.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다 허둥지둥 변명하더라고요.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줘. 곧 갚을 테니까. 형편이 안 좋다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남편도 공무원이고 아들도 대기업 다니는데 무슨 형편이 안 좋다는 거야? 아니, 남편이랑 아들은 아무것도 몰라. 아니, 근데 어떻게 돈을 구하겠어? 그럼 지금이라도 내가 언니 남편이랑 아들한테 다 말해줄까? 어? 아주머니가 점점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저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는데 점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끼어들자 시어머니가 저를 쏘아봤어요. 넌 상관없는 일이니까 들어가 있어! 그러자 아주머니가 재빨리 입을 열더군요. 아니, 며느리도 들어야 할 얘기지. 왜 들어가 있으래? 한 가족인데? 이윽고 아주머니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언니가 재작년에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남자랑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이혼남이라더니 알고 보니 그놈도 유부남이었더라고. 결국 그 남자 부인한테 들켜서 난리가 났어요. 제 귀를 의심했죠. 시어머니가 불륜을? 그것도 동창회에서? 그때 그놈 부인이 영자 언니한테 위자료 2,000만 원을 내라고 했는데 영자 언니가 돈이 없다고 울면서 나한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정 때문에 빌려줬는데 매달 60만 원씩 갚기로 해놓곤 어느 순간부터 싹 모르는 척하는 거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난 언니 믿고 차용증 하나 안 썼는데. 제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자 시어머니가 펄쩍 뛰었어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하, 이런 식으로 잡아떼시겠다. 내가 그놈 와이프 전화번호 갖고 있는 거 모르지? 그놈이랑 그놈 와이프랑 언니 남편 3자 대면 시켜줄까? 언니 남편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지? 그 말에 시어머니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안 돼. 미숙아, 제발 그것만은. 남편이 알면 나 진짜 죽어. 바로 이혼당할 거라고. 그럼 내 돈 빨리 갚아.
내가 언제까지 사정을 봐줘야 하는데? 제발 좀만 기다려줘. 정말 곧 갚을 테니까. 그게 대체 언젠데? 구체적인 날짜 얘기해.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이니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절 그렇게 괴롭히면서 뒤로는 또 이런 추악한 일을 벌이고 있었다니. 제 골똘한 얼굴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정아, 네가 나 좀 도와주렴. 네? 제가요? 그래, 제발 부탁이다. 나 돈 조금만 빌려줘. 100만 원, 아니 6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이 여자 돌려보내야 하지 않겠어? 네 시아버지랑 영수가 알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제게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복잡한 심경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 사이 아주머니는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더 이상은 못 기다려. 며느리가 갚아주든 빚을 내든 어떻게든 돈 마련해와. 일주일 안에 연락 안 오면 다른 방법 쓸 수밖에 없어. 알겠어.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그러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줘. 약속했다? 다음엔 경찰 대동하고 찾아올 거야. 아주머니가 떠난 후 시어머니가 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미정아, 제발 오늘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해줘. 영수한테도 시아버지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돼. 제발 부탁이다. 어머님, 근데 그 돈은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매달 60만 원씩... 그건 방금 내가 부탁한 것처럼 네가 좀 빌려주면 내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그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앞으로는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친정일로 제가 나가야 할 때 말리지도 마시고요. 시어머니는 급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 그럴게. 그럼 정말 도와줄 거야? 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저랑 한 약속 꼭 지키셔야 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했어요. 제 용돈에서 매달 60만 원씩 빼서 아주머니한테 주기로 한 거죠. 다 늙은 노인네가 무릎 꿇고 비는 걸 보니 측은지심이 들기도 했고요. 한편으론 다른 계산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약점을 잡은 거니까요. 이제 시어머니는 제게 함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예전처럼 갑질을 못 하시더라고요. 미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라면서 오히려 제게 잘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일하는 저를 대신해서 집안일도 대신해놨고요. 저는 속으로 이제야 사람 대우를 받는구나 싶었네요. 아주머니한테는 제가 직접 연락해서 앞으로 제가 갚아드릴게요. 매달 25일에 입금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주머니도 그러시면 고맙죠. 그럼 앞으로 영자 언니한테 연락할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돈을 보냈어요. 시어머니도 여전히 저한테 고마워하고 예전처럼 트집 잡지도 않으시고 잘해주셨죠. 오죽하면 둔한 남편도 엄마가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 드디어 당신한테 마음을 열어주셨나봐. 라고 하더군요. 속으로 코웃음을 쳤네요. 하지만 인간이란 그렇게 쉽게 바뀌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돈을 갚아주는 걸 점점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몇 달 지나니까 더 가관이었어요. 제가 일하느라 돈을 몇 시간 늦게 보낸 적이 있는데요. 바로 전화와서 난리를 치더군요. 야, 돈 보냈어? 미숙이한테서 연락 왔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오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그렇다고 돈을 안 보내면 어떡해? 이게 누구 죽는 꼴 보려고? 얼른 당장 보내! 그 적반하장식 태도에 기가 막혔어요. 그뿐인가요? 시어머니는 점점 집안일도 다시 등한시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대놓고 하라고는 말 못하는데 제가 할 때까지 버티고 또 버티더군요. 그뿐인가요? 제 외모가 어떻다는 둥, 학력이 어떻다는 둥 다시 트집을 잡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화가 나서 따져 물었죠. 어머님, 약속하신 거 잊으셨어요? 무슨 약속? 제가 도와드리는 대신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참나, 내가 언제 너한테 함부로 대했니? 시애미로서 며느리한테 잔소리 좀 한 거 가지고. 그리고 이젠 너도 공범이야. 내가 저지른 짓 다 밝혀져 봐라. 내 돈 몰래 갚아준 너는 뭐 우리 아들이 가만히 둘 것 같아?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제가 매달 60만 원씩 희생하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공범이란 표현을 쓸 수가 있나요? 그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출장 가고 시아버지가 골프 가신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미정아, 사실 말인데 미숙이가 돈을 더 달라고 해. 기다린 시간이 있으니 이자를 더 받아야겠다나 뭐라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60만 원이었는데 이제 8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 갑작스러운 말에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저한테는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아주머니한테 연락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기겁하며 손을 내줬더군요. 아니야, 확인할 것도 없어. 말 섞으면 괜히 네 기분만 상하지. 말 나온 김에 앞으로는 네가 그 여자랑 직접 연락할 거 없다. 그냥 돈 나한테 주면 내가 그 여자한테 보낼게.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 표정도 그렇고 말투도 어색하고 혹시나 해서 아주머니한테 직접 전화해봤죠. 아주머니, 혹시 이자까지 쳐서 돈 더 받으시겠다고 했나요? 네? 무슨 말이에요? 그런 얘기한 적 없는데요? 아니, 저희 어머님 말로는 앞으로 80만 원씩 보내라고 했다고.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원래대로 60만 원이면 됩니다. 역시나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신 거였어요. 그 돈을 어디에 쓰시려고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저를 속여서 돈을 더 뜯어내려고 한 거였죠. 기가 막히더군요.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 바로 따져 물었어요. 어머님, 아주머니한테 확인해봤는데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던데요? 그냥 60만 원씩 갚으래요. 아,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아이, 근데 넌 또 뭘 그걸 확인까지 했어. 그 여자랑 말 섞지 말라니까. 뻔뻔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화가 났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용돈이 필요해 그랬다고 하면 그냥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적반하장식 태도에 저도 치사하게 나가게 되더군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돈 어머님한테 달라고 하던 것도 그렇고 20만 원 빼돌릴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뭐? 빼돌려? 야, 그깟 20만 원 푼돈 빼돌려서 어디다 쓰게? 내가 뭐 거지니? 그럼 왜 거짓말을... 잘못 들은 거라고 했잖아. 애초에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지. 뭘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 뭐 그깟 푼돈 가지고 갑질하는 거야 뭐야? 어머님, 자꾸 푼돈 하시는데 그 돈 없어서 빚쟁이로 살던 게 누군데요? 빚쟁이? 이게 진짜... 어디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 누가 애미 없이 자란 년 아니랄까봐.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불을 질렀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너무 화가 나더군요. 어머님, 지금 제가 어머님 빚을 대신 갚아드리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꼴랑 60만 원 주면서 네가 나한테 은혜라도 베푼다는 거야? 고작 그깟 돈 가지고? 더는 안 되겠네요. 저 앞으로는 어머님 돈 안 갚아드려요. 아니, 못 갚아드려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갚아줬던 돈도 전부 돌려주세요. 안 그럼 아버님이랑 그 이한테 어머님이 저지른 추악한 짓 전부 다 말해버릴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안색이 일순 변했어요. 너 그런 짓 했다간... 말했잖아, 너도 이제 공범이라고. 영수가 널... 그 일로 그 이가 절 원망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못하면 이혼할게요. 어차피 애도 없는데.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자 시어머니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또 눈물을 쏟으면서 제게 애원하더군요. 미정아, 내가 잘못했다. 요즘 시동호회에서 만난 여자들이 다 부잣집 사모님이라 위축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가방도 사고 옷도 사고 하다 보니 너희 시아버지가 주는 돈만으로는 부족해 그랬어.
이제 와서 그런 해명 필요 없어요. 저한테 하신 막말들 저 절대 용서 못해요. 내가 다 잘못했다, 어? 이놈의 입이 문제야,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말한 건 아니야. 내 맘 알지? 그래도 제 마음은 도통 풀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사과에 진심이 한 톨이라도 섞여 있을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이제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추악한 본성을 식구들 앞에서 폭로해버릴 작정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제게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친정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많이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미정아,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시간 될 때 한번 와줄 수 있겠니? 아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전화로는 말하기 힘든 얘기라서 집으로 한번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심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다음날 바로 친정으로 달려갔는데 아버지의 첫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미정아, 이 아빠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갑상선암이래. 뭐라고? 갑상선암인데 림프절 쪽으로 전이가 됐다고 하더라. 의사 선생님 말론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머리가 하얘졌어요. 갑상선암이라니.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언제부터 아팠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요즘 계속 자도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서 병원에 갔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 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혼자 검사받고 왔는데 미안하다. 아버지가 혼자 이런 큰일을 겪고 계셨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아빠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오히려 내가 미안해. 딸이라는 게 아빠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그런 말 마라. 일하랴 시댁 챙기랴 너도 얼마나 바빴겠냐. 아빤 괜찮아. 그럼 괜찮을 거야. 수술하면 다 나을 거야.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걱정하지 마. 그래,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미정아, 수술하기 전에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미정아, 시집살이 하기 힘들지? 아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모를 수가 있나? 네가 요즘 많이 여유고 얼굴도 어둡잖아. 시댁에서 너 괴롭히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그동안 참았던 게 터져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야 아빠. 다들 나한테 잘해줘. 걱정하지 마. 정말이야? 뭔가 너 표정이 예전 같지 않은데. 진짜야. 그보다 아빠 수술 날짜는 언제야? 다음 주 목요일로 잡았어. 그런데 미정아, 아빠가 만약에 수술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 반드시 잘 될 거야. 아빠 잘못되면 난 절대 못 살아. 알겠어? 그래, 미안하다. 괜한 소리 했네. 우리 딸 생각해서라도 아빠가 얼른 다 나아야지. 그날 아버지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릴 때 추억 얘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아버진 수술만 잘 되면 손주 얼굴도 보고 싶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빠가 갑상선 진단을 받으셨어. 다음 주에 수술해야 한대. 남편은 역시나 깜짝 놀라더군요. 뭐? 갑상선암? 심각한 거 아니야? 괜찮을까? 그 림프절에 전이되긴 했는데 아직 초기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랑 방사성 요오드인가 무슨 치료만 잘 받으면 괜찮다고 하셨어. 근데 수술 전으로 내가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저는 남편이 당연히 괜찮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남편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수술 전후로? 얼마나? 글쎄 한 일주일 정도는.
일주일? 그렇게까지 있어야 해? 그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우리 아버지가 암이라는데. 에이, 솔직히 갑상선 암이 어디 암인가? 치료가 쉬워서 생존율도 엄청 높은데. 그러지 말고 그냥 한 이틀 정도만 갔다 와. 당신 없으면 집안일은 누가 하고 엄마랑 아버지는 누가 챙겨? 회사도 일주일 쉬기 눈치 보이지 않아? 남편의 말에 눈이 뒤집혔어요.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 옆에 있을 생각 말고 이 집에서 너랑 니네 부모 뒤치다거리나 하라고? 아니 여보, 흥분하지 말고.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어? 아니 난 당신이 힘들까봐 그러지. 그냥 간병인 쓰는 게. 그놈의 간병인 소리 좀 그만해. 그때 우리 아빠 폐렴 걸렸을 때도 그렇고 딸인 내가 멀쩡하게 있는데 왜 자꾸 간병인을 쓰래? 쓰든 말든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지 네가 감나라 배나라 할 문제 아니야. 간병인 쓰라고? 난 우리 아빠 유일한 가족이야. 근데 간병인한테 맡기고 난 집에서 너랑 니네 부모 먹을 밥이나 하고 있으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봐 그래. 너도 알잖아 엄마 성격. 역시나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거였어요. 그때 정말 깨달았죠. 남편에게는 제가 아내가 아니라 그냥 시어머니 시중드는 하녀일 뿐이라는 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더는 이 일에 왈가왈부하지 마. 그래 뭐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저희 부부의 대화는 일단락됐어요.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바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수술 받으시게 됐어요. 그래서 며칠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수술? 무슨 수술인데? 갑상선암 수술이요. 갑상선암? 그거 뭐 요즘은 암도 아니지 않나?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똑같은 소리라더군요. 근데 며칠이나 있어야 하는데?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나? 그럼 너 회사도 쉬어야 할 텐데 월급은 제대로 나오는 거 맞니? 뜬금없이 제 월급을 묻던 시어머니가 문득 주변을 둘러보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 빈말이다. 제대로 갚아줄 수 있는 거지? 그 와중에도 자기 안위만 걱정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어이가 없더군요. 사실 더 이상 돈을 갚아줄 마음은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비밀을 폭로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였고 그동안 빌려준 돈도 전부 남편이나 시아버지한테 받아낼 작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시어머니와 괜한 실랑이로 시간을 소모할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우선 고개를 끄덕였죠. 그 부분은 걱정 마세요. 일주일 빠진다고 월급이 확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저 다녀와도 되는 거죠? 그래라. 뭐 꼭 일주일이나 가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희 아빠 상태 봐서 괜찮다 싶으면 일찍 와. 내가 누누이 말했잖니. 며느린 출가 외인이라고. 그리고 넌 간병인 쓰는 거에 무슨 알러지가 있는 것 같던데. 요즘 간병인들 잘한다더라. 네. 생각해 볼게요. 대충 대답하고는 바로 짐을 쌌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가서 아버지 입원 수속을 함께 밟고 쭉 그 곁을 지켰죠. 아빠, 내일 수술이야. 무섭지? 아빤 괜찮아. 근데 미정아, 너 아빠 옆에 계속 있어도 돼? 그냥 간병인 써도 되는데 시댁에서도 뭐라고 할 거 아니냐? 괜찮아 아빠. 아무 말 안 했어.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아빠 걱정하면서 빨리 나으라고 하더라. 그이도 일 때문에 못 오는 거 많이 미안해했고. 거짓말이었지만 수술을 앞둔 아버지를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편치 않은 얼굴이었어요. 미정아, 아빠가 미안하다. 이런 일로 너랑 사돈댁 식구들 다 힘들게 하고.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 빨리 건강해질 생각이나 하라고. 그래, 그래야지. 고마워 미정아. 아빤 너 같은 딸 둬서 정말 행복해.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서 잤어요. 아닌 척해도 아버진 잔뜩 겁을 먹은 게 보였는데요. 늘 바위처럼 강하고 굳건해 보이던 아버지의 약한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팠죠. 수술 당일 아버지가 수술실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미정아, 아빠 잘 다녀올게. 너무 걱정하지 마. 응, 아빠.
꼭 건강하게 나와?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수술은 무려 6시간이나 걸렸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복도에서 기도만 했어요. 제발 아버지가 무사하게 나오시게. 그런 제 기도가 통한 걸까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가 아버지를 살펴봐 주신 걸까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이튿날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어요. 그 사이 남편에게서 딱 한 번 연락이 왔는데요. 아버지 상태를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언제 오냐는 연락이었죠. 당신 도대체 언제 와? 말했잖아. 일주일 정도는 걸린다고. 뭐? 진짜 일주일 꽉 채울 셈이야? 지금 엄마도 아버지도 당신 찾고 난리도 아니야. 뭐 어차피 집안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좀 하면 안 돼? 내가 어떻게 해. 나도 당신 없으니까 뭐 간장이 어디 있는지 내 양말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빨리 와. 장인어른 수술도 잘 끝났다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아버지가 암 수술로 입원해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들 불편하다고 저더러 빨리 오라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아빠 다른 것도 아니고 암 수술 받은 거야. 또 갑상선암은 암이 아니라는 등 그딴 소리 할 거면 전화 끊어. 그건 내가 실언했어. 미안해. 근데 엄마랑 아버지가 계속 당신을 찾는 걸 어떡해. 그냥 언제쯤 올 수 있는지만 말해줘. 말했잖아. 일주일은 있어야 한다고. 더는 전화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마음이 쓸쓸했어요. 이런 힘든 순간에 남편조차 제 편이 아니라니 역시 이혼밖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 그동안 계속 미뤄두고 있었지만 이젠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 뒤로도 남편에게 계속 집에 언제 오냐는 연락이 왔지만 저는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셨으니까요. 아버지의 회복에만 최선을 다하며 병구안을 했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아버지의 퇴원 날이 밝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회복이 정말 빠르다. 딸이 정성껏 간병해준 덕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싶다 라고 하셨죠. 저는 바로 퇴원 수속을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갈 채비를 했어요. 아빠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는 병원 계속 다니면서 후속 치료만 잘 받으면 된대. 고마워 미정아. 우리 딸 없었으면 아빠가 어떻게 견뎠을지. 다 네 덕분이다.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인데 아버진 제가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굴었어요. 그게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인가 했는데 시어머니였죠. 여보세요? 어머님 어쩐 일로... 너 도대체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빨리 집으로 와! 목소리부터 험악했어요. 제게 잡힌 약점 때문에 좀 눈치를 보면서 죽어있는다 했더니만 그 성격이 어디 가나요? 더는 못 참고 폭발한 것 같았죠. 어머님, 저희 아버지 오늘 퇴원하시는 날이에요. 조금만 퇴원했으면 끝난 거 아니야? 빨리 당장 튀어와서 밥이나 해!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식구들 밥을 차려내야 돼? 어머님,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수술 받으셨는데 내 알바야? 니네 애비 챙긴다고 밥도 안 해놓고 나가? 아주 말끝마다 아버지 아주 효녀 났지 효녀 났어. 수술 잘못돼서 확 뒤졌어야 정신을 차리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한테 그런 막말을 하다니. 지난 몇 년간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죠. 어머님 잠깐만요. 제가 바로 못 가니까 대신 특별한 손님 보내드릴게요. 뭐? 무슨 손님? 가사 도우미라도 보내겠다는 거야? 비슷해요. 곧 가실 거예요. 아마 어머님이 정말 반가워하실 분일 거예요. 전 전화를 끊고 바로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아주머니에게 연락했어요. 아주머니, 저 박미정입니다. 지금까지 어머님 빚 대신 갚아드렸던...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요,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돈 못 갚아드릴 것 같아요. 받고 싶으시면 직접 어머님한테 가세요. 아니, 갑자기 이런 법이...
어머님 지금 제가 돈 안 갚겠다고 하니까 짐 싸서 도망칠 준비하고 있거든요. 빨리 가보셔야 할 거예요. 돈 마저 받으려면. 그 말에 아주머니는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아마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겠죠? 아니나 다를까 1시간쯤 뒤에 남편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엄마가 어떤 아줌마한테 돈 빌렸다는데 그 사람이 집에 와서 난리야. 아, 그거 내가 보낸 거야. 뭐? 당신이 보냈다고? 사실 그 돈 내가 갚아주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안 갚을 거야. 당신이랑 이혼할 건데 전시모 빚을 내가 갚아주는 것도 웃기잖아. 뭐?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자세한 건 가서 얘기해. 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아버지를 부탁한 뒤 홀로 시댁으로 향했죠. 결판을 내야 할 때가 왔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자 기대했던 대로 아수라장이 펼쳐져 있더군요. 아주머니는 빨리 돈 내놓으라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덜덜 떨고만 있었어요. 뒤늦게 절 발견한 시어머니가 제게 무릎으로 기어와 말했죠. 예, 미정아, 내가 잘못했다.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저 여자 좀 데려가라.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어떻게 저 여자를 우리 집에 보낼 생각을 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이 정도로 너무하다고 하긴 이르죠. 저는 매달리는 시어머니를 모질게 뿌리쳤어요. 그러자 얼빠진 채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 다 사실이야? 진짜 우리 엄마가 유부남이랑 바람을 폈어? 다 사실이야. 그러자 시어머니가 악을 썼어요. 다 거짓말이야. 천연이 나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여자랑 짜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내가 바람을 피우다니. 그 옆에 언니한테 위자료로 돈을 뜯겼다니. 다 거짓말이야. 역시나 시어머니는 쉽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더군요. 하지만 저도 그냥 호구처럼 시어머니 돈만 갚아준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나름 치밀하게 시어머니를 보내버릴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가 바람피운 상간남의 아내에게 받은 서류를 꺼내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내밀었어요. 자, 보세요. 어머님이 상간녀 소송 걸렸고 위자료조로 1,000만 원 배상 판결 나온 것과 관련된 서류니까 이걸 봐도 못 믿겠다면 어머님이 바람피운 그 남자랑 그 남자 와이프까지 다 데려올게요. 제 말에 시아버지는 입술을 깨물며 시어머니를 노려봤어요. 지금 며느리의 말이 다 사실이야? 당신 정말로 날 두고 그런 더러운 짓을 했어? 여보, 그게... 심지어 위자료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빚까지 줘? 이게 대체 무슨 집안 망신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 입안 닥쳐! 가부장적인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바람을 결코 용서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죠. 저는 꼴 좋다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맞는 걸 지켜봤어요. 그러다 남편에게 말했죠. 우리도 이혼하자. 뭐? 갑자기 이혼?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야.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날카로운 제 물음에 남편은 찔끔한 얼굴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수속을 밟았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서 이혼당했고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으로 쫓겨났어요. 시아버지가 재산 분할 때 최소한만 주고 나머진 다 가져가셨거든요. 나이 60이 넘어서 혼자 살게 된 시어머니는 마트에서 시간제 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결국 빚을 다 갚지 못해서 법적 조치까지 당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이혼 후 혼자 시아버지를 모시게 됐어요. 저 때문에 집안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던 남편이 이제 요리, 청소, 빨래를 다 혼자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심지어 시아버지가 이혼 후 충격으로 풍이와 몸져 누웠거든요. 회사에서 돌아와 집안일하고 시아버지 병원 모시고 다니고 얼마나 힘든지 벌써 살이 10kg나 빠졌다고 해요. 재혼 생각도 있었지만 나이 든 시아버지까지 함께 보셔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만나는 여자마다 도망간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심호빗 대신 갚아준 돈은 물론 재산 분할까지 톡톡히 받아냈고요. 그 돈으로 제 사업을 하고 있죠. 아버지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잘 지내고 계세요. 뭐 가끔 남편에게서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나자고 하지만 뭐 절대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이상 제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